제 145화 후 출사표 제1장. 때는 총나라 건흥 6년 가을 9월이었다. 석정에서 오나라 육손에게 크게 깨져 수레 병장기 말 군수물 짜 전쟁도구 등을 모두 잃은 위나라 도독 조유는 너무도 분하고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병이 나더니 낙양에 도착한 후 등창이 터져 죽고 말았다. 위나라 국주 조예는 칙령을 내려 그를 성대히 장사진해 주었다. 그때 사마이가 병력을 이끌고 돌아오니 장수들이 그를 맞으며 물었다. 조도독이 패한 것은 원수의 책임인데 무슨 까닭에 이처럼 급히 돌아오셨습니까? 제갈량이 아군의 패전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노려 장안을 취하려 할 것이오. 그때 농서지방이 위급해지면 누가 구하겠소? 그 때문에 내가 돌아온 것이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사마이가 겁먹은 탓이라 비웃으며 물러갔다. 한편 오나라 사자는 국서를 가지고 총나라에 왔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정벌해 줄 것을 청하면서 아울러 오나라가 조유를 대파한 일도 들려주었다. 이는 첫째, 오나라가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자는 것이고, 둘째, 총나라와 화친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도였다. 후주유서는 크게 기뻐하며 서신을 가지고 사람을 한중으로 보내 제갈량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때 제갈량의 병사들은 강하고 말들은 늠름하며 분량과 말먹이 풀도 넉넉하고 필요한 물자는 일체 완비되어 있었기에 언제든 출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되자 제갈량은 잔치를 열어 장수들을 모아놓고 출병 문제를 의논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북 쪽에서 거센 바람이 한바탕 몰아치더니 뜰 앞에 소나무를 뚝 부러뜨렸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술렁거리자 제갈량은 점을 쳐보았다. 이 바람은 대장 한 사람을 잃을 흉조로구나. 그러나 장수들은 그 말을 선뜻 믿지 못했다. 그 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알렸다. 진남 장군 조은의 장남 조통과 차남 조광이 승상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갈량은 들고 있던 술잔을 땅에 던지며 소리쳤다. 아, 자령이 돌아가셨구나. 잠시 후 두 아들이 들어오더니 제갈량에게 절을 한 뒤 울면서 말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간밤 삼경에 병세가 위중해지시더니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갈량은 발을 구르며 소리내어 울었다. 아, 자령이 세상을 뜨다니 나라는 대들보를 하나 잃고 나는 팔을 하나 잃었구나. 이 말을 들은 장수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제갈량은 두 아들에게 성도로 들어가서 임금을 아련하고 상을 알리도록 명했다. 후주도 조은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목 놓아 울었다. 어릴 때 자령이 아니었다면 짐은 어지러운 싸움터에서 죽었으리라.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 조은을 대장군에 추증하고 순평후에 시호를 내린 뒤 성도의 금병산 동쪽에 장사 지내고 묘당을 건립하여 사시사철 제사를 올리도록 했다. 후세 사람은 조은의 죽음을 이렇게 읊었다. 상산 땅에 범 같은 장수났으니 지용은 관어장비 짝할 만했네. 한수에서 세웠던 공운이 있고 당양에서 드날린 명성이 있구나. 두 번씩 어린 죽은 구해내면서 일념으로 선주께 보답했으니 청사는 그의 충렬 기록하여서 100세까지 그 이름 전해주리라.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는 황충 조우는 굳세고 사납고 씩씩하고 용맹하여 둘 다 나라를 지키는 믿을 만한 장수가 되었으니 관영 하후영과 같은 부류였던가? 라는 평을 남겼다. 진수가 언급한 관영 하후영은 둘 다 한고조 유방을 보좌했던 장수들이다. 후주는 조은의 옛공로를 생각해 첫째 아들 조통은 호분 중랑장에 둘째 아들 조광은 아문장에 봉하고 아비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 두 사람은 후주의 성은에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에 떠났다. 조은의 죽음과 그 장례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측근 신하가 후주에게 아뢰었다. 제갈 승상은 이미 군마의 준비를 끝내고 날을 정하여 출병할 것이라 하옵니다. 이에 후주가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승상이 다시 정벌전을 시작할 모양인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아직 군사를 가벼이 움직여선 아니되옵니다. 후주가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측근 신하가 다시 들어와서 아뢰었다. 승상이 양의를 시켜 출사표를 보내왔사옵니다. 들여보내라. 후주가 명하자 양의가 들어와서 출사표를 바쳤다. 제2장. 후주가 책상에 펼쳐놓고 읽은 후 출사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선제께서는 한나라와 역적이 양립할 수 없고 왕업이 외진 곳에만 안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어 신에게 역적을 토벌하라고 당부하셨나이다.
선제께서는 그 발그심으로 신의 제주를 헤아려 보셨기에 신이 역적을 치는데 제주는 서툴고 적은 강하다는 것을 아셨사옵니다. 그러나 역적을 토벌하지 아니하면 왕업도 망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저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린다면 누구와 더불어 적을 토벌하겠나이까. 이에 신에게 맡기시고 의심하지 아니하신 것이옵니다. 신은 어명을 받은 이래 잠자리에 누워도 편안하지 아니하고 먹어도 달지 아니하였나이다. 북벌을 생각하면 마땅히 먼저 남쪽으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5월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루 걸러 밥을 먹은 것은 신이 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여서가 아니었나이다. 왕업을 돌아볼 때 총나라 수도에 안주하는 것은 아니 되는 일이었기에 위난을 무릅쓰고 선제께서 남기신 뜻을 받든 것이었으나 논쟁을 일삼는 자들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비판하였사옵니다. 이제 역적은 서쪽에서 피로해져 있고 동쪽에서 지쳐 있나이다. 병법에 적이 필요한 틈을 타라 하였으니 지금이야말로 서둘러 진격해야 할 때이옵니다. 이에 삼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아뢰옵나이다. 고제께서는 밝음이 해와 달 같고 모사들의 지략이 연못처럼 깊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상처를 입어 위태로움을 겪으신 뒤에야 비로소 평안해지셨사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고제에 미치지 못하시고 모신들 또한 장량이나 진평받지 못하옵니다. 그럼에도 좋은 계책으로 승리하여 가만히 앉아서 천하가 평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이것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일이옵니다. 유효와 왕랑이 각기 주군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위를 논하고 계책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성인 말씀을 인용하는 바람에 배에는 숱한 의심만 가득 차고 가슴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답답해질 뿐이옵니다. 이에 올해도 싸우지 아니하고 내년에도 정벌하지 아니하면 손권으로 하여금 앉아서 강대해지게 만들어 마침내는 강동을 다 아우르게 되니 이것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일이옵니다. 조조는 지모와 계략이 남보다 뛰어나 그 용병술은 손자 오기를 방불케 하였사옵니다. 하오나 남양에서 곤란을 당하였고 오소에서 위험을 겪었으며 기련에서 위기를 만났고 여양에서 핍박을 당하였으며 북산에서 거의 참패를 당하였고 동관에서 거의 죽을 뻔한 뒤에야 비로소 한때나마 거짓 평정을 이룰 수 있었나이다. 하물며 신은 제주도 변변치 못하온데 위험을 겪지 아니하면서 천하를 평정하겠다니 이것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일이옵니다. 조조가 창패를 5번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소호를 4번 건넜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복을 임용하였으나 이복이 그를 도모하였고 하후연에게 위임했으나 하후연이 패하여 죽었나이다. 선제께서 늘 유능하다고 칭찬하신 조조도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하물며 어리석고 둔한 신이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나이까. 이것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일이옵니다. 신이 한중에 온 지 이제 만일년이 되었을 뿐인데 조은을 비롯하여 양군, 마옥, 염지, 정립, 백수, 유압, 등동 같은 장수들과 부대장 및 주둔군 부대장 등 70여 명을 이뤄 앞장설 장수가 없고 종수, 청강, 산기, 무기 등 1천여 명을 잃었나이다. 이들은 모두 수십 년 동안 사방에서 끌어모은 정예들로 익주 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다시 수년이 지나면 3분의 1을 잃을 것인데 마땅히 무엇으로 적들을 도모하겠나이까. 이것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5번째 일이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궁핍하고 병사들은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대사를 그만둘 수는 없나이다. 그만둘 수 없다면 가만히 지키는 것이나 나아가 싸우는 것이나 들어가는 비용은 같사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적을 도모할 생각을 아니하고 익주 한 주에 맞머물며 적과 지구전을 펴려하니 이것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6번째 일이옵니다. 무릇 평정하기 어려운 것이 국가대사이옵니다. 지난날 선제께서 초땅에서 패하신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일을 당하셨을 때 조조는 손뼉을 치며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다고 좋아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뒤에 선제께서 동으로는 5월과 손잡고 서로는 파촉을 취한 뒤에 군사를 일으켜 북쪽을 정벌하니 하후연이 목숨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이는 조조의 실책으로 우리 한나라의 부흥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사옵니다. 그러나 뒤에 오나라가 맹약을 다시 어김으로 관우가 패하여 죽고 자귀에서 차질이 생기고 조비가 황제를 참칭하게 되었사옵니다. 무릇 나란 일이란 이처럼 예측하기가 어렵나이다. 신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국가대사에 진력할 것이오나 일의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는 신의 통찰력으로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전부터 위작이라는 설이 있어 왔다. 배송지의 주석란에 소개되어 삼국지연의의 작가가 인용한 이후 출사표는 정작 정사 삼국지의 본문에는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시점에서는 아직 살아있던 조은을 죽은 인물로 취급했다든지 조조를 도모하였다는 이복이란 인물도 정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세부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위작설의 근거로 삼는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후 출사표를 위작으로 보는 강력한 이유의 하나는 문체 때문이다. 송나라의 대표적 시인이었던 소동파에 따르면 간결하면서도 전부를 말하고 고두면서도 제멋대로가 아닌 전 출사표와 달리 후 출사표는 북벌의 이윤하열도 장황하고 자신의 패전에 대한 변명도 구구한 것이 어딘가 담백한 제갈량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후 출사표의 마지막에 나오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국가대사에 진력할 것이란 대목은 현대에 와서도 저우얼라이 총리가 좌우명으로 삼는 등 제갈량다운 문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해 진위를 간단히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표문을 읽은 후주는 몹시 기뻐하며 제갈량에게 출병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어명을 받은 제갈량은 30만 대군을 일으켜 위원에게 전군 선봉을 맡기고 곧장 진창길 입구로 진군하도록 명했다. 이 같은 정황을 탐지한 세작은 급히 낙양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제3장 보고를 받은 사마이가 알리자 위나라 국주는 문무백관을 불러 상의했다. 대장군 조진이 신하의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신이 지난번 농서를 지킬 때 공은 미약하고 죄는 큰지라 황공한 마음을 이기기 어려웠나이다. 이제 바라옵건대 대군을 이끌고 제갈량을 잡으러 가고 싶사옵니다. 신이 근자의 대장 한 사람을 얻었는데 그는 60근이라 가는 큰 칼을 쓰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서역의 명마를 타고 이석의 쇠화를 잡아당기며 유성추를 3개 숨겼다가 던지는데 백발백중이옵니다. 1만 명의 사나이도 당하지 못할 용맹을 지닌 장수이옵니다. 그게 누구요? 농서군 적도현 출신으로 성은 왕 이름은 쌍, 자는 자전이라옵니다. 신은 이 사람을 청구하여 선봉장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조예는 크게 기뻐하며 곧 왕상을 대전으로 불렀다. 보니 키가 9척이여 얼굴은 검고 눈동자는 노란데 곰의 허리에 범의 등을 가졌다. 조예가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런 대장을 얻었으니 짐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소? 그리고는 비단전포와 황금갑옷을 하사하고 호위 장군에 봉한 뒤 전군 선봉장으로 삼았다. 조지는 다시 대도독이 되었다. 그는 성은에 감사드리고 조정을 나오자 정예병 15만을 이끌고 곽회 장압과 만나 상의한 뒤 전략적 요충지를 각자 나누어 지키기로 했다. 그 무렵 진창으로 향하던 제갈량은 먼저 척 후병들에게 적진의 동태를 살피라는 영을 내렸다. 얼마 후 진창을 정찰하고 돌아온 척 후병들이 보고했다. 진창으로 향하는 기러기에는 이미 성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소라는 장수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데 해자는 깊고 보루는 높으며 사슴뿔 같은 목책을 곳곳에 놓아 대비가 철저한 것 같습니다. 하오니 그 성은 놔두시고 태백령을 따라 기산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진창 바로 북쪽이 가정이니 반드시 이 성을 얻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군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는 위원에게 병력을 이끌고 가 진창성을 사방에서 공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날마다 공격해도 성을 깨뜨리지 못하자 위원은 본영으로 돌아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진창성은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빈틈이 없습니다. 달리 대책을 세워보시지요. 그러나 제갈량은 이 말을 수용하기는커녕 크게 화를 냈다. 대도독의 중책을 맡은 장군이 그런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나다니 말이 됩니까? 위원이 아무 말 못하고 숨만 씩씩거리고 있자 제갈량은 그런 위원의 불손한 태도를 보고 더욱 소리 높여 좌우에 외쳤다. 여봐라. 당장 위원을 끌어내 목을 베라. 그때 군막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했다. 승상을 단연간 따라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진창성 안에 들어가 학소를 기순토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이 되면 활이나 화살 한 대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 그는 바로 사병 출신의 근상이었다. 제갈량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말로 그를 설득하려느냐? 예, 학소는 저와 동양인 농사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제가 가서 이해득실로 설득하면 틀림없이 귀순해 올 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한번 가보거라. 만일 성사되면 큰 상을 내리리라.
이에 근상은 말을 몰고 진창성 성문 밑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쳤다. 학백도는 어디 있는가? 옛 친구 근상이 찾아왔네. 성의 사람이 백도 학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학소는 성문을 열게 하여 근상을 맞아들였다. 옛 친구가 이곳은 무슨 일로 왔는가? 학소가 묻자 근상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 총나라의 제갈량 밑에서 군사 업무의 참모일을 맡고 있는데 상빈 대접을 받고 있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기 때문일세. 그러자 학소의 낯빛이 대뜸 변했다. 제갈량은 우리나라의 원수이자 적일세. 나는 위나라를 섬기고 자네는 총나라를 섬기니 각각 자기 군주를 섬기고 있는 것이네. 지난날 내가 그대와 형제처럼 지냈다 하여도 지금은 서로 원수 사이이고 적일세. 허니 그대는 더 이상 여러 말 말고 어서 성을 나가게. 근상이 다시 말을 꺼내려 했으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학소는 성로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위군 병사들이 근상에게 말을 타라고 하여 쫓겨나다시피 성 밖으로 나와야 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학소가 화살을 막는 가슴 가리개 난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근상은 말을 멈추고 채찍을 들어 학소를 가리켰다. 백도 아오는 어찌 이리 내게 야박하게 구는가? 그러자 학소가 대꾸했다. 위나라 법도를 형도 알 것이오. 나는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다만 죽음으로 갚을 뿐이오. 그런즉 형은 나를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속히 제갈량에게 돌아가서 성을 치러 오라고 하구리요. 나는 두려울 게 없으니. 학소의 생각이 강고하므로 더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이에 근상은 돌아가서 제갈량에게 고했다. 제가 잘못 생각한 듯 싶습니다. 학소는 이쪽에서 입을 열기도 전에 말을 막고 사실상 저를 내쫓았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 힘들겠지만 다시 가서 이해득실로 설득해보라. 제갈량의 요구에 근상은 다시 진창성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학소 만나기를 청하니 학소가 성루 위로 나왔다. 근상은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운 뒤 큰 소리로 외쳤다. 백도 아오는 내 충언을 들어라. 자네는 일개 외로운 성에 의지하여 이곳을 지키려 하나 어찌 수십만 대군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뒤에 후회하여도 소용없네. 더구나 대한나라를 따르지 않고 간악한 위나라를 섬기다니 어찌 그리 하늘의 뜻을 모르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백도는 잘 생각해보기 바라네. 이 말을 들은 학소는 크게 노해 활을 집어들더니 화살을 매겨 근상을 겨누었다. 나는 앞서 말한 그대로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빨리 물러가라. 그러면 나도 쏘지 아니하리라. 근상은 제갈량에게 돌아가 학소의 태도를 자세히 보고했다. 그러자 제갈량은 크게 노했다. 필부놈의 무례가 너무 심하구나. 내게 성을 깨뜨릴 도구가 없는 줄 알고 얕보는 것인가. 그리고는 원주민을 불러 물었다. 진창성 안의 인마는 얼마나 돼요? 원주민이 대답했다. 잘은 모르겠으나 한 3,000명쯤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껄껄 웃었다. 그 정도의 작은 성이 어찌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다른 원병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불이 나게 성을 쳐라. 이에 군중에서는 구름사다리 100대가 동원되었다. 구름사다리는 한 대에 10대명씩 올라탈 수 있었고 나무 판자를 빙 둘러탄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있었다. 짧은 사다리와 밧줄을 지닌 병사들은 군중에서 빠른 북소리가 울리자 일제히 성을 오르기 시작했다. 성로에 있던 학소는 촉군 병사들이 구름사다리를 앞세우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자 삼천군사를 향해 소리쳤다. 모두 불화살을 들고 사방을 지켜라. 구름사다리들이 성벽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불화살을 쏘라. 이에 학소의 군사는 지시한 대로 불화살을 준비하고 구름사다리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성 안에 아무 방비가 없으리라 생각한 제갈량은 크게 건조한 구름사다리들을 앞세우고 삼군으로 하여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찌르며 공격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성 위에서 일제히 불화살이 쏟아졌다. 다가서던 구름사다리들은 모조리 불길에 휩싸였고 거기 타고 있던 많은 군사도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불화살에 뒤이어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멩이가 빗발치듯 날아오니 촉군 병사들은 모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 놈들이 구름사다리를 불태웠으니 내 이번에는 충차를 쓰리라. 제갈량은 크게 노해 소리치며 그날 밤으로 충차들을 배치했다. 다음 날 다시 사방에서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했다. 이를 본 학소는 큰 돌들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칡밧줄을 끼우게 했다. 그런 다음 그 돌들을 휘둘러 때리게 하니
나무로 만든 충차들이 모두 부서지고 말았다. 이를 본 제갈량은 다시 사람들에게 흙을 날라 성둘레 해자를 메우게 한 다음 요하를 불러 명했다. 너는 삽과 괭이를 든 군사 3천을 이끌고 밤중에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가게 하라. 이에 요하는 휘하 군사를 이끌고 땅굴을 팠다. 그러나 학소가 성 안쪽에서 해자를 깊이 파는 바람에 땅굴은 금세 노출되어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밤낮으로 공방전을 벌이며 20날을 싸웠지만 진창성을 함락시킬 뚜렷한 방책이 없었다. 이에 제갈량이 혼자서 끌탕을 하고 있는데 급보가 들어왔다. 동쪽에서 원병이 오고 있습니다. 깃발이에 크게 위나라 선봉대장 왕상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갈량이 장수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나가 그자에 맞서겠는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위원이 나서자 제갈량이 고개를 저었다. 그대는 선봉대장이니 함부로 출전하면 아니 돼요. 그리고는 다시 장수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감히 그를 막겠는가? 그 물음에 비장 사홍이 응했다. 이에 제갈량은 그에게 3천 군사를 주어 보냈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다시 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또 가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장 공기가 나섰다. 그러자 제갈량은 그에게도 3천 군사를 주어 보냈다. 그 뒤 제갈량은 성 안의 학소가 병력을 이끌고 출격할까봐 인마를 20리 밖으로 물려 그곳에 군영을 세웠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